이렇게 핸드, 라이트, 디지트를 인식을 시키면 이렇게 숫자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딥러닝계의 헬로 월드인 엠니스트 데이터셋, 이때 탄생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성능을 개선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볍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역사와 베니싱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하면은 미국 방송국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복잡한 구조가 떠오르시나요? 이 구조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딥러닝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딥러닝을 학습하다 보면 특히 이미지를 다루는 모델을 만들 때에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근데 막상 이 CNN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CNN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CNN은 누가 만들었냐? 아마도 딥러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얀 르쿤 교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현재는 뉴욕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페이스북의 AI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시기도 하죠. 파이토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이죠. 이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언제 만들어졌냐?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어요. 19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르넷이라는 것도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분께서 저희 딥러닝계의 헬로 월드 데이터셋이죠. 엠니스트 데이터셋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 상격인 튜링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얀 루큰 교수님이 1993년도죠. AT&T 소속으로 우편번호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집코드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우편번호를 이제 사람이 손으로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우편번호를 우편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우편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서 우편물들을 분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993년도에 한마디로 OCR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들을 인식을 시켜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셨던 거죠. 이때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1993년도입니다. 컴퓨터로 이제 인식을 시키면 이렇게 디지트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핸드, 라이트, 디지트를 인식을 시키면 이렇게 숫자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꽤 악필인데도 이런 것들도 잘 잡아냈습니다. 때론 이렇게 문양이 들어간 디지트들도 굉장히 잘 잡아냈어요. 무려 1993년도에 데모 영상으로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1993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유명한 댓글 중에 이러한 댓글들도 있었어요. 1993년도에 내가 그때 태어났는데 나는 지금 그거를 배우려고 한다. 이 댓글이 가장 추천을 많이 받았었기도 합니다. 우편번호 분류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얀 루크 교수님이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구축해 놓으신 게 바로 지금 딥러닝계의 헬로 월드인 엠니스트 데이터셋, 이때 탄생을 한 겁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방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미지 판별에 있어서는 한 획을 그은 그런 모델로 평가를 받았었다가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확 사그라들었어요. CNN이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코드 인식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깊은 신경광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경광 모델을 쌓으려고 했더니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는 이 신경망층을 깊게 이렇게 쌓았더니 노드 하나하나, 뉴런 하나하나에 대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업데이트할 가중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점점 깊은 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업데이트되는 가중치가 소실이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때 0을 업데이트하니까 결국에는 초기값 그대로 남아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활성함수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시면 출력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을 출력값으로 내는 함수가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이 가중치를 계산을 하려면 이 함수에 대한 미분값을 구해야겠죠. 미분값을 구한 게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됩니다. 미분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0.25까지 낼 수 있게 되는데, 이 x가 0 쪽에 있을 때에는 미분값이 그나마 나아요. 0.25라는 개수를 이제 곱해서 체인룰에 의거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구간에 가다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는 우리 업데이트할 양인 미분값이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미분값이 뭐 0.2였다 하더라도 체인룰에 의거해서 뭐 0.2, 0.2, 0.2 계속 곱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차피 얘도 0에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업데이트할 개수가 거의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체인룰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얀 루쿤 교수님께서 만드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1990년대에서는 큰 성과를 더 이상은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이 알렉스넷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이 알렉스넷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세계 이미지 분류 대회가 있는데 ILS VRC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회 우승을 한 모델이 되겠고요. 이 알렉스넷은 엄청나게 큰 성능을 개선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2위 모델과는 10%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1위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얀 르쿤의 르넷5와 유사한 모델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GPU를 사용했었고 1993년도에 르넷5가 나왔는데 이 르넷5가 성능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능으로 우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개선이 되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알렉스넷은 머신러닝 기법에 탈피를 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기존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죠.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스몰 데이터셋에서는 좋은 성능을 냈는데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야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스넷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탈피를 했고 대신 사용을 한 게 바로 심층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거였어요. 자, 심층신경망 모델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심층이라고 하는 것은 층을 깊게 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기존까지 쌓을 줄 몰라서 안 쌓은 게 아니라 이 심층신경망 모델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있었고 과대적합이 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소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larger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larger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려면 먼저 학습을 시키는 비용이 낮아야 됩니다. 한번 학습시킬 때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있다라면은 큰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기 어렵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GPU를 사용했어요. GTX 580이라는 GPU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심층신경망 모델을 쌓아주실 때에는 과적합이 잘 일어나는데 드랍아웃이라는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알렉스넷의 모델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구조도처럼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컨볼루션이랑 풀링 레이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줬었어요. 알렉스넷에서는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렐루 함수는 다음과 같이 생겨 먹은 건데요. x가 0보다 작은 출력값을 낼 때에는 0으로 출력값을 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에는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이러한 비선형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렐루는 그럼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미분값을 계산할 때 굉장히 쉽죠. 딱 봐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가 6배 이상 개선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 계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도 우리가 학습 속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렐루 함수 같은 경우에는 non-saturation 활성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값이 이렇게 끝단으로 가게 될수록 0으로 소실이 되는 현상이 되게 되고 또 체인 룰에 의거해서 계속 계산하게 되면은 0에 수렴하게끔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렐루 활성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없죠. 값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완벽히 해소를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 x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여전히 0으로 리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을 안 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리키렐로와 같은 활성함수들이 대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렐루 활성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심층 신경망 모델을 이렇게 깊게 쌓아줬을 때 효율적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드랍아웃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 모델이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를 해줬는데요. 드랍아웃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모든 출력값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출력값을 사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모델이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이 CNN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CNN의 초기 모델격인 르넷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고 어떠한 개선점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현재 GPU를 사용하고 심층신경망 모델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알렉스넷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알렉스넷의 페이퍼를 쭉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알렉스넷이 시초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하면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러한 노력들을 살펴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유가 된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는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